네, 제가 간단히 발표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 지금부터는 앞서서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현황을 바탕으로 사실은 저희가 한 네 가지 정도의 토론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와 관련된 넷플릭스 독주가 얼마큼 지속될지, 그리고 성공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각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실 두 분의 교수님과 그 다이렉트 미디어랩의 한정훈 대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는 국내 OTT 사업자의 생존 전략, 그리고 나가서 OTT 사업자의 빅딜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미디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지금 한 10분에서 15분씩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넷플릭스의 독주가 뭐 글로벌에서도 국내에서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독주가 언제까지 될지 에 대해서 조금 먼저 김종환 교수님을 제가 시킬 줄 알았지만 이성민 교수님께 첫 번째 토론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약간 당황했습니다. 네, 순서를 직접으로 운영해 주셔서 그 넷플릭스 독주의 이유를 저는 일단은 글로벌 소싱 전략이 만들어낸 다양성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쨌든 UX나 이런 서비스 자체의 어떤 퀄리티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컨텐츠 경쟁력과 이용자 편의성 관점에서 사실은 되게 뛰어나다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는 무빙의 사례가 오히려 넷플릭스 전략의 어떤 효과성을 더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로 콘텐츠를 소싱해서 바이럴을 일으키면서 비용 효율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콘텐츠 다양성을 만들어내서 그리고 확산에 있어서 플랫폼의 가치를 사실은 창작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빙이 넷플릭스에서 서비스 됐으면 이 정도 파급력이 없겠냐는 얘기를 창작자가 하는 건 앞으로의 협상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저는 역설적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후발주자가 그 전략을 따라올 수 있느냐가 사실 다 사업자마다 워낙 전략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나름 이제 독주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은 좀 갖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가는 게 낫겠죠? 네, 그러시죠. 예, 그러면 다음 김종환 교수님도 여기에서 혹시 생각을 얘기해 주시고 반론이 있으면 얼마든지 또 반론을 제기해 주시면 재밌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반론은 없고 다 이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고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하나의 단면으로 이제 해석하기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이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글로벌 플랫폼이 갖고 있는 그 규모 경제를 사실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해외 시장이든 국내 시장에서 릴리즈하는 이제 그 어떤 파급력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글로벌 향 혹은 글로벌 마켓 사이즈에서의 그 어떤 규모 경제가 사실 뭘 해도 일단 확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사실은 가장 크리티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과연 후발주자들이 물론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나 이제 어떤 글로벌 레벨에서의 그 플레이어들 외에 뒤에 이제 이어지는 질문에도 그런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겠지만 로컬 플레이어들이 과연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강력한 캔디데이트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어떤 이 트렌드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마침 이제 이 토픽으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했었어서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과연 이제 대체제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플랫폼 사이드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무기력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생각도 동시에 드는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이제 글로벌 향의 그 어떤 글로벌 경제가 만들어내는 그 뒷단의
그 어떤 생태계나 사이즈 그런 부분이 좀 그 주요한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김정 교수님께서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계속해서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정훈 소장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게 근데 사실 유럽은 넷플릭스 점유율이 더 심해요. 유럽은 80% 이상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러냐면 결국은 사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사람들이 보는 실제 아이러니하게 미국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점유율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나머지 사업자들이 오리지널 만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업자들은 솔직히 OTT 스트리밍 오리지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트리밍으로 비교하면 이게 그냥 스테이션 오리지널, OTT 오리지널 아니니까. 아까 무빙 말씀하셨지만 사실 거기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넷플릭스에서 보는 한국 사람들이 보는 오리지널은 한국 콘텐츠예요, 사실. 그렇죠. 그게 나중에 그게 이제 제가 여러 번 인용하지만 그 넷플 오리지널이 사실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넷플 오리지널이 그러니까 로컬 오리지널 성공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두 군데밖에 없는데 미국이랑 한국이에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만들지만 자국 오리지널을 넷플릭스에 틀었는데 성공을 못해요. 왜냐하면 퀄리티가 낮은 거를 공급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좋은 것들을 넷플릭스에 공급을 하고 넷플릭스가 거기에 대해 보상을 하면서 계속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는 양의 사이클을 가고 나머지들은 다 넷플릭스 대응하느라고 지금 나머지들 IP도 못 가지면서 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잘 되고 있지만 그게 사실 한국 콘텐츠 때문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이제 다른 스트리밍들이 사실 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넷플릭스의 독주는 사실 대어특별 수밖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리지널을 유통하지 않는 OTT는 뭐 그냥 케이블 사업자 그 SO랑 같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송국이 아닌 거죠, 솔직히 스트리밍 그냥 전송 사업자인 거죠. 넷플릭스랑 완전 다르게 봐야 돼요. 오히려 넷플릭스 경쟁자는 유튜브로 봐야 됩니다, 사실. 그 점에서 보면 넷플릭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9%밖에 안 돼요. 유튜브랑 비슷해요. 유튜브 오리지널들은 뭐 자기가 만든 건 아니지만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오리지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조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쟁을 오리지널 하지 않으면서 더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구도가 저는 약간 그러니까 한 콘텐츠에 대해서 하면 좋죠. 좋은데 이제 그런 구도가 플랫폼 살리려고 하는데 오리지널 안 만든다?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잘. 네. 네, 좀 이따 한국 얘기를 할 때,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국내 그 많은 세미나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OTT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OTT 사업자의 정의도 사실은 명확하게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은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유튜브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계의식을 가졌었고 넷플릭스가 이렇게 크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유튜브가 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OTT 사업자 얘기할 때 유튜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한정호 소장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빼고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저 굉장히 동의하고요. 사실 앞으로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이니까 우리 그 조은석 매니저님은 플로우니까 질문거리가 있으면 또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거 있나요, 지금? 넷플릭스 비밀번호 공유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 이제 한국의 가정의 특성상
저의 또래 같은 경우에는 독립으로 나와서 혼자 사는 경우가 많고, 이제 가족으로 사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런 좀 가족이 또 독립되거나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또 비밀번호 공유가 금지가 되면은 이런 보완점 같은 거는 대책이 없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뭐 문제를 던져주었으니까 넷플릭스가 뭐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시작을 했죠. 비밀 공유를 금지하는 정책을 펴서 뭐 이것을 통해서 가입자가 늘었다 줄었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한국의 특수성으로 좀 좁혀서 한국에서도 과연 넷플릭스가 비밀 공유를 금지했을 때에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이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시프트해서 이동할 것이냐 이런 뭐 전망에 대해서 이성민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딱 답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생각을 하는 저의 논리는 시장 크기가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고, 그럼 비밀번호 공유가 금지가 됐을 때 대안은 넷플릭스를 끊거나 더 낮은 요금제로 이동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 광고 요금제를 추가를 하고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실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동하는 수요가 집에 거실이 없고 TV가 없는 모바일 수요라면 그런 전환이 성공적으로 스무스하게 가서 넷플릭스의 의도대로 개별로라도 가입자를 유지하면서 볼륨을 유지하게 되겠지만 그게 아닐 확률이 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렇게 원하는 만큼의 성공적인 형태로 정착되진 않을 것 같다. 뭐 도입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갉아먹는 요소들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네, 김정환 교수님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약간 비슷한데, 사실 그 전체 어떤 마켓 사이즈 측면에서 이제 이용 그 고객 수가 뭐 줄거나 늘거나 하는 부분은 좀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최근에 뭐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이제 가격을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컨트롤하면서 이 지금 뭔가 그 금액을 조정하고 전체 사이즈를 키워가는 그게 사람들이 이 가격에 민감하면서도 이 OTT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만 사실은 이게 그 뭔가 갈아타기를 하는 크리티컬한 변수가 이제 점점 아니게 되고 있다라는 그 어떤 조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에 대한 중요도보다는 콘텐츠에 대한 그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최근에 이제 기사 보니까 스팀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들도 뭐 많이 하던데 근데 어쨌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낮은 테이블로 옮겨 타거나 혹은 저는 그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이 좀 이렇게 세대가 낮은 친구들이 컨텐츠 소비하는 그 패턴을 보면 예를 들면 이게 예전 같았으면 뭐 플랫폼에서 이탈을 해서 사실은 이 블랙마켓으로 가거나 이럴 텐데 오히려 요즘은 유튜브에서 요약해 놓은 영상으로 그걸 소비하고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엑시트에서 끝나는 그런 효과로 갈 거가 그렇게까지 이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조금 한국적인 약간 특수성이 좀 고려돼서 해석이 되어야 될 부분이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한 소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이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저도 넷플릭스를 사실, 끊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한국 오리지널들이 워낙 사실 넷플릭스에 많이 정착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비밀번호 공유제를 한다고 해서 근데 대신 이제 조금 감소세는 있겠죠.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계정을 빌려 쓰는 분들 이제 많을 테니까. 근데 장기적인 추세는 다른 나라도 캐나다 같은 나라도 지금 미리 이제 적용했는데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좀 줄어들다 오히려 사실 신규 가입이 늘고 그리고 애드온 하는 가입자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콘텐츠의 어떤 가치 측면에서 넷플릭스를 끊는 거로 그리고 사실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국내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내 사업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디즈니도 바로 따라올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비밀번호 공유 제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정착이 될 거라고 보이죠. 그리고 뭐 점차적으로 지금 한국은 뭐 다른 구독 서비스를 이제 많이 줄일 게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점점 갈수록 다른 걸 줄여가면서 정도로 넷플릭스 유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예. 네. 이게 사실은 넷플릭스 비밀 공유 금지를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뭐 한국의 시장에 빗대어 봤을 때 한국의 케이블 TV가 거의 유료 방송의 유일한 수단이거나 아니면 뭐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나왔을 때도 사실은 경쟁에 있어서 케이블 TV가 훨씬 더 뭐 우위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보면 사실은 케이블도 도시청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케이블 TV를 셋탑박스를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케이블 라인만 연결시켜서 뭐 선만 따오면 볼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도시청 문제가 굉장히 한 뭐 15년 전, 20년 전에 큰 뭐 화두였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일부분 사업자의 어떤 그 당시에 가입자 늙어주는 거에 아주 미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국은 산업의 흐름을 바꾸거나 지금 상황에서 그러지 않았다는 우리가 과거의 사실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넷플릭스 비밀 공유 금지한 것만으로 사실상 넷플릭스 사업자가 넷플릭스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느냐 사실은 그거는 저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첫 번째로 넷플릭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봤고요. 그러면 조금 더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요. 한국 OTT의 일단은 그 생존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에 첫 번째로 이 한국 OTT 지금 사업자의 강점 그리고 단점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강점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적자 폭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어떤 것에 기인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그 한정훈 소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뭐 그냥 순서 없이 서로 말씀해도 될 것 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뭐 이게 좀 자유롭게 하는 좀 너무 딱딱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저는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한국 스트리밍 사업자들 그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리고 오리지널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은 이제 스테이션에서 스튜디오로 이제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과도기라서 그렇긴 한데 적자 폭이 사실 뭐 많죠. 많은데 이게 한국에서 OTT가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구독자가 늘려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구독자가 아까 쿠팡플러 1등이라 하죠. 실제 쿠팡플러 원래 1등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에요. 원래 원래 모든 사람이 쿠팡 그 가입자니까 사실 그럼 오히려 지금 아머지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용하면 많이 할수록 적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뭐 나왔지만 광고 상품을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용하면 사람들이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스포츠도 해야 되고 뭐 해도 계속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요금제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배송으로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딱 그냥 이게 뭔가 딱 걸린 게 요금도 못 올리는 데다가 결정적인 게 사실 광고 상품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이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개별 주주들이 방송사들이 사실 주주들이 많죠.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방송사들이 스트리밍 주주지만 개별 사업자들이라는 게 다른 점이에요. 그럼 자기들 카르마레이션은 자기들끼리 카르마레이션 생기는데 여기가 만약에 그 한국 웨이브, 티빙은 뭐 소문으로는 계속 뭐 광고 상품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그것도 이제 주주사들하고 또 이제 관계 설정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관계들. 그리고 주주사들은 또 이게 그러면 자기 광고를 사실 잠식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생존 가능성이 높은데 시기를 놓치면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기는 오리지널이 좀 인기가 있을 때 여기서 오리지널 뭔가 뭐 많이 나도 한두 편이라 성공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수익 다변화 광고 상품은 꼭 도입을 해야 사실 그 OTT 스트리밍 광고는 사실 방송 시장을 가져오는 것도 이긴 하지만 정작 제일 많이 가져와야 되는 건 디지털 광고예요. 디지털 광고를 좀 끌어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이게 승부가 안 나면 계속 뭐 정부한테 이제 해달라고 하는데 뭐 사실 다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사실 플랫폼을 막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뭐 순서 없이 하자고 제안하셨으니까 이어서 네. 말씀을 네. 해주시죠. 네. 제가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캐주얼하게 얘기해도 되는지 알지 지금 계속 이 눈치를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한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OTT 쪽 뭐 어떤 뭐 앞에 이제 임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미나도 정말 많이 하고 논의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인 얘기는 사실 터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일단 주인의 문제도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조직 구조나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전략을 짤 수 있는 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 기준으로 웨이브나 티빙 둘 다 이제 적자가 뭐 한 1,200억, 1,000억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사실 오리지널 콘텐츠를 뭐 하나씩 터트리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게 과연 지금 같은 수익 구조에서 장기적으로 비저빌리티가 있는 전략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롱텀 이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데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는 또 사실은 굉장히 약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OTT도 사실은 방송 서비스라기보다 저는 디지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넷플릭스랑 뭐 가장 이제 많이 비교를 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디어 비즈니스를 하던 물론 이제 VOD 그러니까 비디오나 이런 영역도 뭐 미디어라고 본다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얘네들의 구조는 전형적인 방송 비즈니스의 구조가 아니라 사실 디지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전략이나 넷플릭스가 특허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기술 특허도.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과연 방송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플레이어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둡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정부에 뭔가 도와달라고 하고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아까 만약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OTT 멀티호밍 이용자들이 하고 있는데 비용 구조가 개인적으로 이용자들 입장에서 올라가면서 뭔가 끊어야 할 때 사실은 제일 먼저 끊어내는 것들이 다 로컬 OTT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다못해 지금 뭐 그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 슬픈 얘기를 하니까 목이 메이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이랑 비교해도 사실 SVOD 시장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마켓 쉐어가. 그러면 TVOD 시장이나 그렇게 뭔가 건당 과금하고 결제하는 방식이 다르게 생각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게 다크 패턴에 가까운 사실은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어쨌든 컨텐츠 전략이나 뭐 유통 전략을 떠나서 실제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의 UI UX나 뭔가 이 유저 프렌들리한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저는 거기서 갖고 있는 한계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작게 부각되지만 되게 크리티컬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컨텐츠 전략이나 뭐 유통 전략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의 디지털 서비스 운영 전략 역시 필요한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다 빠져 있어서
컨텐츠 아무리 좋은 컨텐츠 많이 유통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해도 롱텀 보면 그게 가장 크리티컬한 한계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정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사실 넷플릭스의 기술 특허도 얘기를 해 주셨고, 사실은 오랫동안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테크 기업,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테크 기업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무던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 한국 기업들이 사실은 돈을 얼마 못 번다는 이유로 사실은 이 기술 부분을 좀 뒤로 밀어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계속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제 이성민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UX나 UI 말씀해 주신 것도 사실은 몇 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사실은 넷플릭스가 어떤 컨텐츠를 이제 클릭하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면 두둥하고 뭐 뜨는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렇게 줌업되는 것처럼 이렇게 뜨는 것들도 굉장히 그 이용자로서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 얘네들은 뭔가 좀 있어 보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뭐 웨이브나 티빙만 해도 그냥 그 박스에 그냥 아무런 감흥 없는 UI를 갖고 왔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차이가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 같은 것들 보면 그 유튜버 중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넷플릭스와 웨이브와 티빙의 그 화면에 대한 그 화질 검증을 뭐 하면서 그걸 보면서도 제가 느꼈는데, 이게 사실은 물론 이용률이 좀 떨어지지만 컨텐츠마다 좀 다르기도 물론 하지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 비해서 사실 여전히 그 웨이브와 그 티빙이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지금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에서 오는 조금의 차이들이 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도 좀 들긴 합니다. 예. 저 실장님 죄송한데 실장님 말씀하신 거에 하나만 덧붙여서 네네. 사실 저는 오히려 넷플릭스 요즘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그 화질도 화질이지만 얘네 지금 이제 공감은양 쪽 네네네네. 이 투자 엄청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우리가 그냥 어떤 아주 맹목적으로 얘기하는 그 메타버스나 뭐 이런 맥락에서의 그 논의뿐만 아니라 이 개인이 뭔가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극대치로 올려줄 수 있는 준비들을 이미 하고 있고 그 투자들을 하고 있는, 사실 저는 오히려 요즘 컨텐츠 넷플릭스에서 보면 그 공감은양 이 라벨 찍어갖고 뜨는 그게 저는 훨씬 더 요즘 인상적이기도 한데, 이게 예를 들면 OTT 영역은 아니지만 브이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주 니치한 마켓에서 시작했지만 얘네가 그래도 서바이브 할 수 있었던 건 얘네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사실은 되게 좋았어요. 그 스트리밍 기술력이. 그게 어디서부터 기인했냐면 브이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내 독립 기업으로 운영할 때 대표가 개발자였어요.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랑 공동 대표가. 그러니까 얘네는 기술 투자를 그만큼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실제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조금 백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 생각나서 문득 말씀드렸습니다. 음향도 저도 진짜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사실 이 음향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 시대에 지금 OTT를 얘기하지만 넷플릭스 시대의 그 극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이 음향 문제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극장을 가는 거 옛날엔 빅스크린 때문에 갔지만 한편으로 지금 음향 때문에 갈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음악이나 오디오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가정에서 그런 것들도 갖춰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과연 극장을 갈 요인을 뭘로 찾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다뤄보면 또 재미있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한 가지만 더 보태고 네. 싶어서, 전 그러니까 저는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미디어의 팬덤이라는 게 과연 여전히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넷플릭스는 어쨌든 그걸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정말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들어가야 될 이유라는 게 굉장히 강하고, 뭐 투둠 같은 행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브랜딩도 했고, 팬덤 브랜딩도 하고, 이런 전략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사실 웨이브 티빙을 고르라고 할 때, 이제 무엇으로 고를 건가라고 했을 때 그런 이미지가 잘 안 만들어진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은 있고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미디어와 콘텐츠의 어떤 쓸모가 기업의 입장에서 약간 클리어하지 않다. 이게 아까 김종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의사결정의 문제일 수 있는데, 저희가 좀 시장 구조도 복잡하고 그 이익의 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과감한 그런 전략이 좀 어려웠던 것도 한계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마지막에 하면 뭐냐면 이게 딱 한마디만 하면 예전에 사실 그 미디어들이 이제 새로운 미디어 나왔을 때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도 나올 때 그 기업들이 합작사 설립해서 유통회사 설립했었거든요. 다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싸움이에요. 이거는 제가 늘 비교하는 게 방수사 둘이서 새로운 집을 짓는데 둘이서 집을 동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냐. 이거는 집을 옮기는 차원의 비즈니스고 전 세계에서 훌루도 마찬가지였어요. 훌루가 처음에 사실 우리나라 푸기 훌루하고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졌지만 뭐 이미 훌루가 성공하게 된 거는 디즈니한테 경영권이 완전 넘어간 뒤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델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뭐 이게 뭐 주주사가 여러 개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너십이라는 게 없으면 사실상 이 플랫폼 전략 자체가 사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콧대 높은 영국의 브릭박스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ITV랑 BBC랑 같이 나왔다가 철수했어요. 결국에 안 돼서. 그 오리지널 만들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수익 배분율을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콘텐츠에 따라 수익 배분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은 제가 사회 보면서 시간을 1시간 짧을까 길까 모자랄까 고민했었는데 역시나 모자랄 것 같네요. 시간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버리시려고. 그러니까 몬스터가 돈도 안 드는 건 좀 하시죠. 네, 사람도 많이 지금 안 들어가지고 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들어오라고 그래요. 사람도 안 들어가지고. 보면 일단 뭐 예정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 토론 주제로 그럼 이런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두 집 살림 뭐 또는 합치는 거 얘기했지만 결국은 지금 이 OTT 한국 OTT가 특히 이제 웨이브와 티빙의 빅딜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주제를 뭐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그다음에 그러려면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합쳤을 때에 국내외 OTT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를 합쳐서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네네. 이거 항상 제가 뉴스를 많이 썼던 사람으로서 항상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발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스럽지만 현재로서 이렇게 업계를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사실 두 회사 오늘 세 회사 국내 이제 한국형 스트리밍이 나온다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 지분 구조상으로는 힘들 것 같고 저는 사실 좀 바라는 게 지금 계속 뭐 다이렉트 미디어랩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 그 번들링이 지금 좀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크로스 번들링이든 그러니까 소프트 번들링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그냥 두 개 묶어가지고 할인 판매하는 거고, 그래서 하드 번들링은 그냥 앱을 같이 통합하는 건데, 근데 시장에 따라 다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진출할 때 하기도 하고 해서,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안 해봤던 방식이니까, 그리고 사실 그 쿠팡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배송하고 이제 이제 그 VOD 서비스랑 이제 번들링 하는 개념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중 간의 번들링이나 아니면은 그 서비스들 간의 번들링을 좀 해서 좀 다양한 마케팅 효과? 이게 번들링 하면 당연히 가입자가 줄겠죠. 근데 번들링을 하면 광고 상품도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사실 서로 이제 니즈가 있는 거라 아마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빅딜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좀 뭐 빅딜이 쉽지 않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분 이거는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빅딜을 될 거다 말 거냐 보다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꽤 오랫동안 유지했던 사람이거든요. 빅딜 하면 얻을 게 없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오래 해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근데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한국의 미디어 시장에서 그 영상에 돈 쓰는 개인의 혹은 가구의 비용을 레벨을 높여오는 테스트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아까 뭐 그 디지털 뭐 케이블 전화할 때 한 번 높였고 이렇게 한 네. 번씩 높여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뭐 한 5만 원 시장, 6만 원 시장 가는 어떻게 보면 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합쳐서 그거를 가능성을 낮출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경제 환경이 나빠졌고 무엇보다 이제 대주주나 그 기업의 입장에서 여기에 돈을 넣을 이유들이 바뀌고 있는 게 저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한국에서 도대체 우리의 성장 가능한 시장 규모가 보여야 거기서 선택을 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는 인식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 이게 아마 빅딜의 필요 충분 조건의 얘기에 해당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시기가 왔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결국은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는 거고 돈을 벌든 못 벌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계속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대주주분들이 네. 지금 약간의 이게 사업자들이 플레이어들이 직접 있는 얘기다 보니까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유로운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웨이브가 지금 지분 구조가 웨이브는 그 지상파 KBS, MBC, 그다음에 SBS 그리고 SK텔레콤까지의 어떤 주주 구성이 되어 있고 티빙은 CJ를 중심으로 뭐 CJ, SLL 그다음에 거기에 KT 시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도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구조라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냥 웨이브와 티빙의 결합이라기보다는 이 각각의 주주 간의 여러 이해관계들이 걸려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네이버에 근무하셨던 그 김정환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적정 사이즈의 그 뭔가 규모를 만들려면 이런 빅딜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앞에 질문이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사실 지금 구조에서는 빅딜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잘 안 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99%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단순히 왜 우리 그 M&A 얘기할 때 이제 뭐 승자의 저주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M&A를 한다고 해서 사실 예쁘게 워킹할 수 있는 구조이냐. 단순히 그냥 컨텐츠를 만들어서 릴리즈하고 사다가 릴리즈하고 뭐 이런 구조의 그 비즈니스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서비스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 무리해서 빅딜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롱런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저는 이제 거꾸로 질문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M&A 얘기할 때 뭐 이제 다음이랑 카카오 합병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누가 누굴 먹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웨이브랑 티빙 그러니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웨이브랑 티빙이 합친다고 했을 때 누가 의사결정에서 그 우선권 우위에 있을 거냐라고 또 반문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들마다 아마 이제 티빙이 더 뭔가 여러 가지 지금 환경적인 요인이나 컨텐츠 측면에서의 그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웨이브는 어쨌든 그 주주 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100%. 근데 한국에서 그 업종 간의 M&A라거나 콜라보를 할 때 각 산업의 1등끼리는 절대 그 비즈니스 협력을 못 했어요. 왜냐면 내가
51%를 가져갈 거라고 늘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뭔가 그 넷플릭스의 대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표현이 좀 그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뭔가 이 경쟁이나 대항 구조를 조금 더 큰 사이즈로 가져가려면 이들이 필요하지만 저는 지금 같은 그 지배구조나 의사결정하는 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 의미가 없다. 빅딜을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조금 다른 질문을 좀 하나만 한수다님께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주주가 열 몇 개 되면은 그 회사 망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이상민 교수님한테 동조하는 게 지금 네. 그 요인이 이거를 빅딜을 추동하는 요인이 외부에서 오면 그 회사도 망해. 외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잠깐 그럼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네. 사실은 웨이브가 지금 사실은 푹에서 그 웨이브로 넘어갈 때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SK텔레콤의 상당수의 가입자, 결국 무료 가입자였긴 하지만 뭐 웨이브는 돈을 받았겠지만 사실은 부동의 1위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합치고 나서 굉장히 지금 이제 완전한 아까 말씀드렸던 뭐 1강, 2중, 2약 이렇게 보면 2약으로 전략을 했단 말이죠. 2중에서 2약으로 전략을 한 셈인데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센 KMS와 SK텔레콤이 사실은 주주로 뭉쳐서 어떤 구심점이 없거나 어떤 사실은 이걸 리딩해 갈 수 있는 파워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아까 했던 티빙의 그 주주 구성도 만만치 않은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한수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주들이 다 모였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런 저도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이게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를 가끔 해보거든요. 특히 이제 웨이브의 주주인 KBS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영방송이라고 그 지위를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게 완전한 상업적 영역의 대주주로 들어온 건데 그러면 제가 지금 던지려고 하는 질문은 만약에 웨이브와 티빙이 합친다는 빅딜이 성사됐을 때라고 가정을 하면 여전히 이 주주에서 KBS나 MBC처럼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사업자들이 계속 남아있어야 될 것이냐, 주주로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주주로서 남아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주주 구성이 공영이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살토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뭐 텔레비전에 이제 나가긴 했지만 실제로 프랑스 TV랑 이제 나머지 민영방송 합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모든 거를 이제 뭐 돈 내고 보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제 뭐 지금 KBS처럼 뭐 OTT 별도 런칭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아마 다른 주주들이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뭔가 KBS가 사실 이 영역에서 존재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크게 이제 그런 거는 문제가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신 그러니까 아까 뭐 이성민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미국의 워너 이제 미디어랑 이제 디스커버리를 합쳐가지고 지금 워너 브로더스 디스커버리 회사가 만들었고 맥스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합칠 때 사실 전례를 보면 돼요. 두 개 합치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워너 중심으로 합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디스커버리가 워너를 인수를 하고 왜 그러냐? 디스커버리는 니즈가 있었어요. 근데 AT&T는 이 회사는 니즈가 없어. 근데 그 디스커버리 이걸 해서 자기들은 케이블 채널들도 옮겨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구조조정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뉴스나 그때만 해도 아주 강력한 조합이죠. CNN과 HBO가 만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주주 구성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결국에는 뭐 이 니즈가 있는 사업자들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네, 저희가 지금 이 교수님 이 나가셨는데 예, 핫한 그 네. 얘기하면서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이 교수님 짧게 한 말씀 해주시고. 아, 네. 제가 시간을 다음에 또 일정이 있어서 네, 저는 결국은 3번, 4번 저희 나중에 할 질문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서요. 그냥 저는 이게 빅딜 논의가 결국은 저희 OTT를 포함해서 전체 미디어 생태계의 어떤 건강성이나 지향성을 고려한 논의로 좀 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저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가십거리로 끝날 일도 아니고, 이게 뭐 사실은 그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거냐, 그걸 하면 이게 넷플릭스 견제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전 솔직하게 안 하거든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개별 사업자의 생존에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아까 이사 간다는 말씀 저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결국 우리가 진짜 집을 옮길 거냐, 옮겨서 싸움을 할 거냐, 아니면 계속 머무를 거냐, 그런 판단이 더 훨씬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단은 저희 한 5분만 더 할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아니, 시간은 가능합니다. 김정환 네, 교수님 시간- 이야기 들었지. 네, 관계 없습니다. 네. 김정희 교수님 5분만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운영자한테 물어보니까 어쨌든 이성규 교수님 오늘 토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 이성규 교수님은 나가보겠습니다. 네, 보내드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한 5분 정도만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OTT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주제를 좀 많이 갖고 왔나 봐요. 한 두 개만 갖고 왔어도 사실 충분히 우리가 한 시간을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너무 관가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이 빅딜 이후에 사실은 경쟁 상황과 미디어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사실 4번에 이제 경쟁 전망을 얘기할 때 아까 이제 넷플릭스와 뭐 경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또 하나의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패스트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패스트와 이 OTT와의 시장 경쟁 가능성, 미디어 시장 전망에 대해서 김정환 교수님께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요새 패스트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그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데, 이게 우리 생각해보면 넷플릭스 처음에 한 7, 8년 전에 처음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유료 방송을 대체한다, 막 이런 이제 이야기들 하면서 그 논의가 한국에 전이 돼서 뭐 아직은 괜찮다 이러다가 이제 넷플릭스가 들어올 때도 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이 영향력이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관망하는 의견들도 사실 되게 많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까 SVOD 마켓쉐어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이거를 다른 국가들의 어떤 시장 현황이랑 유사하게 그러니까 일반화시켜서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마다의 특수성이 있고, 사실은 패스트 시장이 성장하는 거는 여전히 미국은 유료 방송이 비싸고 뭔가 대체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LG도 뭐 그런 미디어 플랫폼 기능 뭐 그런 어떤 가치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이제 발표들 한 기사를 보기도 했는데, 그럼 이게 한국 시장에서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 한국 시장에서는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반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디바이스 사업자가 스마트 TV를 그냥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스마트 TV가 보급이 되면 패스트가 올라탈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가능성은 모두가 다 열려 있지만, 저는 한국 시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굳이 이런 대안이 이용자들한테 필요할까? 특히 이제 스마트 TV가
가구 구조가 바뀌면서 개별적으로 가구마다 스마트 TV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1인 가구나 혹은 가구 수가 적은 데서 스마트 TV는 사실 어떤 윈도우의 확장처로 여전히 좀 소비되고 있는 맥락도 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이나 LG가 굳이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방송 시장에 뭔가 이렇게 이게 들여들이면서 한국 시장에서 그런 서비스를 운영할 니즈가 있을까? 사실은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이 시장이 성장하는 건 맞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빠르게 이렇게 성장할까라는 약간 퀘스천이 좀 있기는 하고요. 그 앞에 이제 연결해서 이게 제가 그 소장님 말씀하실 때도 좀 든 생각이 이 웨이브가 런칭할 때 저는 사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고객한테 돈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업자들이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조심스럽지만, 사실 지상파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를 그 가입자를 모아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했던 경험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부족했고, 통신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그 방송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했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의 그 번들링 상품의 하나였고 메인 그 어떤 서비스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었던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쿠팡의 어떤 약진 같은 것도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할 이유는, 사실은 쿠팡 플레이를 보려고 쿠팡 멤버십을 가입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동기 자체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이 시장은 컨텐츠에 대한 팬덤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에 대한 팬덤도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 그런 어떤 딜의 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주 그러니까 가능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되게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아까 문득 말씀하신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덧붙였습니다. 네. 한 수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베스트의 뭐 전도사 중 한 명으로서 베스트가 이제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은 똑같은데요. 이제 지상파 사업자들이 지금 베스트에 뭐 콘텐츠 공급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그 딥다이브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상파 사업자가 안 들어올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사실 플랫폼 경쟁력이 없는 상태거든요. 지상파들은 이제 플랫폼에 새롭게 나올 때마다 아시겠지만 자기 위주의 룰 세팅이 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조금 이렇게 거칠게 말하면 시장이 바뀌었으면 아마 인지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자기 주도 시장이 아닌데 주도권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그거에 제일 고민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늘 이제 가끔 말하는 게 있는데 그 예전에 그때 종편에 나오는 해요. 2010년도 12월 달이었는데 저희가 종편 사학교에서 2012년 1월에 제출하고 10월 31일에 승인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때 13일이었나? 타임워너가 그때 제프리 빌커스라는 사람이 CEO였거든요. 그 뉴욕타임즈 인터뷰가 지금도 엄청나게 회자가 돼요.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넷플릭스가 세상을 지배할 것 같냐. 그때 2007년 넷플릭스가 이제 스트리밍 전환하고 아직까지 그 하우스 오브 카드 나오기 전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프리 빌커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넷플릭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는 알바니아 군대가 세계를 정복하는 건 마찬가지 이야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AT&T가 타임워너를 결국에는 타임워너 AT&T에 팔렸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미래 시장은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비자들의 한테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사업자가 이제 우세할 텐데, 아까 제가 김정환 교수님 말을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독 미디어를, 그러니까 소비자를 이해 못하는 미디어들 같은 경우는 그 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고 선택은 항상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리밍에서 아까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오디언스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사실 베스트든 뭐 생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또
흘렀기 때문에 더 할 얘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마무리를 조금 지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기술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 하지만 무엇보다 사실 오리지널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마음으로 제작하느냐가 사실 이 경쟁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한국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미국처럼 스튜디오 모델로 사실은 미디어 시장이 성장한 게 아니라 사실 주요 이제 방송사의 중심으로 이 컨텐츠 시장도 같이 커왔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서 이 오리지널을 정말 오리지널로 쓰는 게 미국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컨대 웨이브든 티빙이든 사실상 오리지널 컨텐츠를 그 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어야 사실 많은 가입자들이나 이용자들이 내가 웨이브를 가입해야 되겠다, 티빙을 가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절실함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디즈니가 무빙의 오리지널을 보면서 디즈니 아니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결국은 이제 한국의 OTT나 한국의 컨텐츠 오리지널들을 보면 결국은 거기 아니어서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오리지널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유통의 전략을 세우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 교수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이어서 한소장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뭐 이 재미있는 또 이 의미 있는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뭐 실장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결국은 그 안에서 기술을 이해하는 것과 그 팬덤, 그러니까 고객을 이해하는 이 두 가지 축을 어떻게 잘 가져갈 수 있는지가 결국은 얼마나 롱런할 수 있는지 사실 미디어 시장이 뭐 그동안 보면 사실 가장 그 기술에 트렌디했던 비즈니스였잖아요. 인쇄술도 그렇고 뭐 영상을 만들어내서 이 릴리즈하는 그 기술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잘 고민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사실 로컬 플레이어들이 좀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미국 시장이 아까 그 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넷플릭스가 뭔가 거기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대안이 되게 많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그런 대안으로서 로컬 플레이어들이 좀 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사실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네, 그런 맥락에서 하여튼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뭐, 저도 뭐, 일단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아마 사후에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한국 스트리밍이 저희가 뭐, 그니까 되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뭐, 외국에 다녀보면 한국만큼 그래도 독자적인 사실 콘텐츠를 가지고 생태계 유지하는데도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조를 좀 잘 살려서 어떻게 보면 그냥 소비자들의 선택 중에 이제 주요 선택 중에 요소를 하나로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돈을 벌려면은 지금처럼 예능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예능만 계속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남미거든, 남미 회사 나라처럼. 예능이 이렇게 수익 리턴이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드라마 IP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돈을 못 벌어요. 그러려면 지금 이제 수익 다변화의 광고 상품들 그리고 정부도 다 책임 있죠. 방송에 대해서 너무 사실 옥죄고 뭐 새로 나오면 이거 방송 아니야 하고 다 규제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정부가 사실 다른 게 이제 할 게 아니라 그런 규제 완화부터 시작해서 사업자 규정을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나오면 사업자 규정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게 사업자는 뭔 상관이야. 그래서 실제 소비자한테 무슨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면 되지. 일단은 뭐 저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중요한 시기고 아직까지는 기회는 있다. 근데 그게 정부 주도의 빅딜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정말 15분 딱 지났네요. 오늘 좋은 얘기들은 뭐 실시간뿐만 아니라 아마 이 이후에 온라인 게재가 될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들을 같이 듣고 공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제2회 다이렉트 미디어 랩에서 주관하는 그 온라인 세미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